권태호는 요즘 들어 새벽에 눈이 번쩍 뜨인다. 5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시계가 3시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잠이 달아나 버려서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간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면 아파트 단지 안쪽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잠겨있고 그 어둠 속에서 문득 서예진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예진은 3개월 전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4시 50분에 정확하게 집을 나서는데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오늘도 조기반 수업이야. 5시 반부터 시작이라서 서둘러야 해라고 말하고는 문을 살살 닫고 사라진다. 처음엔 그저 그렇구나 싶었다. 28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서로의 일상에 깊이 간섭하지 않는 게 오히려 편안했다. 태호는 은퇴 후에도 아침잠이 없어서 예진이 나간 뒤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자꾸 귓전에 맴돌아서 잠들기 전에도 불현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예진이 나간 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탓인지 모른다. 어제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예진이 나가고 나서 태호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타려다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토트백을 발견했다. 예진이 절대 깜빡할 리 없는 물건이었다. 운동 갈 때마다 꼭 챙기던 그 가방인데 이상하게도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태호는 무심코 백을 집어들었다가 손이 멈쭈그려 들었다. 무게가 너무 가벼웠다. 지퍼를 열어보니 안에는 필라테스 매트도 레깅스도 물통도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가 곱게 접혀 있었고 그 위로 샤넬 립스틱 하나와 디올 향수 미니어처가 놓여 있었다. 태호는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손끝에 닿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순간 숨이 옅는 듯했다. 이건 운동 갈 때 입는 옷이 아니었다. 예진이 예전에 명동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온 원피스였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같이 갔을 때 태호가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카드로 계산해준 그 옷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여기 들어있지? 태호는 원피스를 내려놓고 가방을 다시 뒤졌다. 속옷 한 벌도 들어있었는데 평소 집에서 입는 면 소재가 아니라 레이스 장식이 달린 검은색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때 현관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다. 예진이 즐겨 신는 검은색 8cm 스틸레토 힐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운동화 2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태호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소파에 주저앉았다. 예진이 새벽에 나갈 때 분명히 운동화 신발을 신었는데 왜 힐이 없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발은 저절로 움직였다. 예진의 휴대폰이 소파 옆 쿠션 밑에 살짝 보였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집어들었다. 지문 인식은 당연히 안 됐다. 예전처럼 결혼기념일 428을 눌러봤다.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봤다. 또 틀렸다. 태호는 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비밀번호였다. 예진이 태호 씨, 이건 우리만의 비밀인데 왜 바꿔? 라고 웃으며 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태호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예진의 흰색 제네시스 옆에 서서 문을 열고 내비게이션을 켰다. 최근 목적지를 눌렀다. 화면이 떠오르는데 몇 초 걸리지 않았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1502호. 태호는 그 주소를 보고 숨이 맺는 줄 알았다. 예진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압구정동에 있었다. 역삼동까지는 차로 30분은 좋게 넘는다. 새벽 5시 반 수업이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였다. 태호는 운전석에 앉아서 한참 동안 핸들을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내비게이션 히스토리를 더 내려봤다. 그 주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에 찍혀 있었다. 정확히 3개월째였다. 집에 돌아와서 태호는 노트북을 켰다. 공동통장 내역을 띄웠다. 은행 앱에 로그인하는데 손가락이 여러 번 미끄러졌다. 드디어 내역이 떠올랐다.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정확히 3개월째. 받는 사람, 장영우. 태호는 그 이름을 보고 모든 게 이해됐다. 동시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장영우가 누구지? 왜 예진이 이 사람에게 돈을 보내? 태호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화면이 흔들렸다. 3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수백 번의 위기를 넘긴 사람이었다.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렸고 협력업체 사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밤새 공사비를 뜯어고치며 버텼다. 그런데 지금 단 한 줄의 거래 내역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통장 내역을 들여다봤다. 200만 원. 한 번이 아니었다. 매달 꼬박꼬박. 예진의 월급에서 나온 돈이었다.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면서 번 돈인데 왜 이 돈을 타인에게? 태호는 예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최근에 피부가 좋아지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새로 바꾼 게 다 이유가 있었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래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예진에게 따지지도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30년 경영자로서의 본능이 그를 붙잡았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태호는 휴대폰을 들었다. 주소록을 내리다가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자가 아니라 조카 김동수였다. 30살, IT 보안 회사에 다니는 녀석. 야, 김동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삼촌이 좀 도와줄 일이 있어. 전화 너머로 동수가 대답했다. 네, 삼촌.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태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누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확실하게 잡아야겠어. 너만 믿는다. 동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알았어요, 삼촌. 당장 갈게요라고 말했다. 태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가슴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태호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는데 동수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GPS 추적기 사진과 함께 삼촌, 이거면 충분해요. 붙이기만 하세요 라는 말.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음날 새벽에 실행에 옮겼다. 예진이 아직 잠든 틈을 타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손전등을 입에 물고 차 아래로 기어 들어갔다. 바닥이 차갑고 먼지가 풀풀 날려서 기침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다. 자석이 딸깍 소리를 내며 붙는 순간 태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짓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30년 동안 현장 감독으로 일하며 수많은 배신과 속임수를 받지만 이건 자신의 집안일이었다. 차에서 나오면서 손을 털어내는데 바지가 온통 검게 더러워져 있었다. 집으로 올라와서 앱을 켜고 위치를 확인했다. 아직 집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태호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앱만 들여다봤다. 화장실에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예진이 저녁에 여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그냥 당뇨 때문이야 라고 대충 얼버무렸다.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화요일 새벽이 밝아왔다.
예진은 여느 때처럼 4시 50분에 정확하게 일어났다. 태호는 눈을 감고 누워서 숨죽이고 있었다.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곧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태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킷을 걸치고 신발을 신으면서 앱을 켰다.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집을 나와서 고속도로로 들어서더니 곧장 강남 쪽으로 향했다. 태호는 서둘러 택시를 불렀다. 역삼동으로 가주세요. 빨리 좀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휴대폰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기사가 아저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그냥 따라가세요. 이 차 따라가요라고 말하며 예진의 차 번호를 알려줬다. 기사가 이상하게 보았지만 돈을 더 주니까 입을 다물었다. 빨간 점이 오피스텔 근처에 멈추자 태호는 택시를 세우고 내렸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건물 맞은편 벤치 뒤에 몸을 숨겼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으로 누르며 숨을 골랐다. 5분쯤 지났을까? 예진의 차문이 열리더니 예진이 내렸다. 운동복이 아니라 그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높이 올려 묶고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힐 뻔했다. 예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로비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남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검은 롱코트 차림의 남자였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30대 중반으로 보였다. 예진이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남자가 다가와서 예진을 끌어안았다. 예진이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까르르 웃으며 자기 기다렸어 라고 말했다. 남자가 당연하지 여보. 오늘도 예쁘네라고 하면서 예진의 허리를 감쌌다. 태호는 그 장면에서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꾹 참고 줌을 당겼다. 두 사람이 한참을 서서 속삭였다. 남자가 예진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하자 예진이 그의 가슴을 살짝 치며 웃었다. 아유, 여기서 그래? 하면서도 몸을 더 붙였다. 그러고는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게 보였다.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나 택시로 돌아갔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2시간만요. 돈 더 줄게요. 기사가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말없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여러 장 꺼내줬다. 2시간하고 20분쯤 지났다. 태호는 시계를 수십 번 봤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당뇨 때문에 끊은 지 오래였다. 결국 참지 못하고 편의점에 가서 물 한 병 샀다. 돌아오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나왔다. 예진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원피스 어깨끈이 살짝 흘러내리고 립스틱이 번져 있었다. 남자가 예진의 허리를 다시 감싸고 볼에 입을 맞췄다. 예진이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어야 해라고 하면서 남자의 뺨을 쓰다듬었다. 남자가 알았어. 너만 있으면 되라고 대답했다. 예진이 차에 타고 남자가 손을 흔들며 들어가는 모습까지 태호는 다 찍었다. 택시 안으로 돌아와 영상을 돌려보았다. 음성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자기야, 사랑해, 예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호는 휴대폰을 꼭 쥐고 창밖을 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 태호는 현관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졌다. 손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다.
의사가 혈당이 400 넘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나이에 위험합니다라고 했다. 태호는 침대에 누워서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수야, 영상 보내줄게. 병원에 있어. 와서 봐. 동수가 달려왔다. 병실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영상을 봤다. 삼촌, 이게 진짜예요. 태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새끼 좀 알아봐. 제대로 동수가 알았어요.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나갔다. 이틀 뒤 동수가 다시 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삼촌, 장영우예요. 33살. 이 새끼 전문이에요. 노트북에 사진을 띄웠다. 그날 본 남자였다. 3년째 백수인데 돈은 펑펑 써요. 카드는 다 여자들 이름으로. 여기 보세요. 48살 여의사한테 5천만 원 뜯겼다가 고소당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또 45살 미용실 원장한테서 3천만 원, 50살 회사원한테서도 1,000만 원씩. 패턴이 똑같아요. 잘생기고 말 잘하고 외로운 여자들 꼬셔서 돈 뜯고 차버려요.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동수가 계속 넘겼다. 이모 카드로 산 거예요. 롤렉스 850만 원, 구찌 신발 200만 원, 몽블랑 지갑, 향수, 옷, 총일 800만 원 넘어요. 영수증 다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사진. 오피스텔도 이모 이름으로 됐어요. 보증금 5천, 월세 250만 원. 계약서에 서명한 게 이모 필기예요. 태호는 그걸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동수야,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다. 퇴원 날 태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예진이 문을 열어주며 여보, 괜찮아? 병원에서 뭐래? 라고 걱정스러운 척했다. 태호는 그냥 피곤해서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예진이 나 샤워할게 라고 하자 태호는 기다렸다. 샤워 소리가 나자마자 예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다가 330을 눌러봤다. 열렸다. 카톡에 하트로 저장된 대화방. 태호는 그걸 열었다. 가장 위 메시지부터 내려갔다. 자기야, 오늘 오피스텔에서 한 거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 빨리 이혼하고 우리 둘이서 살자. 예진이 보낸 거였다. 생활비 200만 원 보냈어. 사랑해, 고마워 여보. 다음엔 5천만 원만 더 넣어. 부동산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우리가 큰돈 만질 수 있어. 벤츠는 그 다음에 사줄게. 장영우의 메시지였다. 또 태호 씨한테는 내가 말할게. 그 영감탱이랑 헤어지면 우리 제대로 시작하는 거야. 예진이 응. 나도 그래. 곧 말할게라고 답했다. 태호는 하나하나 스크린샷 찍었다. 50장, 60장이 넘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놓쳤지만 다 찍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날 아침 보낸 거였다. 오늘도 와서 나 안아줘. 태호 씨는 병원에 있으니까 마음껏 해. 태호는 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을 봤다. 몸이 차갑게 식어갔. 이제 정말 모든 게 드러났다. 예진의 배신, 그 새끼의 속셈 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이혼? 그래, 해주마. 하지만 그냥은 안 돼. 모든 걸 빼앗아 갈 거다. 가슴이 얼어붙은 채로 태호는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이제 반격이었다. 태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주소록을 뒤져서 오랜 직위인 변호사 김변을 찾았다.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다. 김변, 나 태호야.
급한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김변은 태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인데 그렇게 떨려? 당장 와라고 했다. 태호는 샤워도 안 하고 나갔다. 예진은 아직 자고 있었다. 태호는 문을 살짝 닫고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태호는 모든 걸 털어놨다. GPS 기록부터 영상, 통장 내역, 카톡 스크린샷까지. 김변은 자료를 하나하나 넘겨보느라 안경을 고쳤으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태호야, 이건 완벽해. 외도 증거가 이 정도로 확실한 경우는 드물어. 이혼 소송에서 네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위자료 8천만 원은 기본이고 재산 분할. 예진이 잘못이 명백하니까 0% 줄 수 있어. 거의 다 내 거야. 그리고 그 남자 장형우 상간 소송 걸어서 3천만 원 뜯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진이가 공동재산으로 오피스텔 보증금 5천만 원 쓰고 월세 내고 한 거, 이건 횡령죄로 형사 고소 가능해. 돈을 제멋대로 타인에게 쓴 거니까. 태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후련해졌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래? 그럼 당장 해. 모든 걸 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태호는 움직였다. 은행 앱을 켜고 공동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1억 2천만 원이 있었다. 태호는 서둘러 전액을 자신의 단독 통장으로 이체했다. 손이 떨렸지만 실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은행에 전화해서 예진 명의의 카드 5장을 모두 정지시켰다. 상담원이 확인 필요합니다라고 하자 태호는 내가 주 계좌주다. 당장 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부동산 앱을 켰다. 오랜 거래처 후배에게 전화했다. 야, 우리 집 내놓을게. 금매로 11억에. 빨리 팔아줘. 후배가 깜짝 놀라서 형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그냥 이유는 나중에라고 끊었다. 집은 12억짜리 강남 아파트였다. 1억 손해봐서라도 빨리 넘기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법원에 갔다. 이혼 소송장과 함께 상간소송, 횡령 고소까지 한 번에 접수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태호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쌌다. 옷가지랑 서류만 챙겨서 예진이 깨어나서 여보 어디가 라고 물었지만 태호는 대꾸 없이 문을 나섰다. 동수 집으로 갔다. 동수가 문을 열자마자 태호는 며칠 신세 질게라고 말했다. 동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틀 뒤 예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호는 안 받았다. 20통이 넘게 왔지만 무시했다. 카톡도 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집에 안 와? 카드가 왜 안 돼? 태호는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예진이 동수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며 태호씨,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요 라고 소리쳤다. 동수가 문을 열자 예진이 울면서 들어왔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화장이 번지고 눈이 퉁퉁 부었다. 여보, 나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예진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태호 다리를 붙잡았다. 태호는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용서? 이제 와서? 장형우 그 새끼랑 3개월째 놀아난 주제에? 예진이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알았어? 태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오피스텔 앞에서 안고 키스하는 장면.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태호는 계속 말했다. 오피스텔도 내 이름으로 계약했더라. 보증금 5천, 월세 250만 원씩. 그리고 그 새끼한테
200만 원씩 보내고 롤렉스 사주고. 다 알아. 돈도 다 찾았어. 통장 비웠고 카드 다 막았어. 집도 팔았어. 이제 네가 살 곳 없어. 예진이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여보, 제발. 나 착각했어. 그 사람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태호는 예진의 손을 뿌리쳤다. 23년을 함께 산 내가 외로웠을 때는 네가 선택했어. 그 새끼 선택했잖아.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태호는 예진을 외면하고 문을 열었다. 나가. 다시 오지 마. 예진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흐느꼈다. 태호 씨, 제발. 하지만 태호는 문을 닫아버렸다. 문 밖에서 예진의 울음소리가 한참 들렸다. 예진은 절망 속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장영우에게 전화했다. 자기야, 다 들켰어. 태호 씨가 다 알아. 나 어떡해? 전화 너머로 형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누나, 그건 누나 문제잖아. 나 이런 거 싫어. 복잡한 거. 우리 여기서 끝내자. 예진이 뭐? 자기야, 농담이지? 나 지금 집도 돈도 없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소리쳤지만 형우는 미안. 누나, 나도 힘들어.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다. 예진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걸었지만 차단됐다. 카톡도 차단. 예진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로 달려갔다. 1502호 문을 두드렸다. 형우야, 문 열어. 나야.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관리 아저씨가 올라와서 아가씨, 여기 세입자 이미 나갔어요. 어제 짐 싸서 갔어요. 월세 2달 밀렸어요. 500만 원. 누가 내줄 거예요? 예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새끼가 자기한테 받은 돈으로 호화롭게 살다가는 이제 도망간 거였다. 예진은 모든 걸 잃었다. 남편도, 돈도, 집도, 그놈도. 몇 달 뒤 법정에서 모든 게 끝났다. 태호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예진은 맞은편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장영우도 소환됐다. 증인석에 서서 저는 서예진 씨가 먼저 유혹했어요. 돈도 강요로 받은 거예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태호 쪽 변호사가 일어나서 자료를 제출했다. 피고인 장영우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48살 여의사에게 5천만 원 사기, 45살 미용실 원장에게 3천만 원. 패턴이 똑같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보자 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우는 증인석에서 끌려나가다시피 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이혼을 인정한다. 서예진 씨는 원고 권태호 씨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해 0%. 또한 서예진 씨는 공동재산 유용으로 850만 원을 반환하라. 장영우 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고에게 3천만 원 배상하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예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후련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태호는 법정을 나서며 동수에게 전화했다. 동수야, 끝났어. 다 끝났어. 동수가 삼촌, 수고하셨어요 라고 했다.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예진이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은 채로. 태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끝이었다. 판결이 난 뒤 태호는 동수 집에서 한 달쯤 더 지냈다. 그러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경기도 양평 외곽으로 집을 알아봤다. 강남 아파트 판돈에서 5억 정도 들여서 작은 전원주택을 샀다. 마당이 넓고 뒤뜰에 나무가 많아서 좋았다. 집은 오래된 한옥 스타일로 개조된 거라 지붕이 낮고 마루가 시원했다. 태호는 이사 온 첫날부터 창문을 다 열고 누워서 하늘만 봤다. 당뇨약을 챙겨 먹으면서 매일 아침 동네 길을 걸었다. 처음엔 다리가 무거웠는데 한 달 지나니 숨이 편해졌다.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의사가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졌어요. 스트레스 풀린 게 제일 큰 약입니다라고 웃었다. 태호도 웃었다. 진짜 약이었다. 집 근처에 경기 상상 캠퍼스라는 곳이 있었다. 옛 서울대 농대터를 문화공간으로 바꾼 데인데 목공랩이 유명했다. 태호는 우연히 지나가다 현수막을 보고 들어갔다. 원데이 클래스 신청했는데 강사가 아저씨 처음이에요? 라고 물었다. 태호는 네. 은퇴하고 뭐 할까 하다 왔어요라고 했다. 강사가 웃으며 톱을 쥐어주었다.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나무 부스러기가 온몸에 붙었지만 이상하게 재밌었다. 나무 냄새가 좋았다. 톱질할 때 나는 그 소리가 마음을 긁어주는 듯했다. 첫 작품은 작은 선반 하나였다. 비뚤비뚤했지만 집에 가져다 놓고 보니 뿌듯했다. 그 뒤로 주말마다 갔다. 6개월 과정도 들었다. 대패질 배우고 장부 맞춤 배우고 도브테일까지 배웠다. 손끝이 거칠어졌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밤에 작업실에서 혼자 남아서 라디오 틀어놓고 의자 다리 깎을 때면 예진 생각이 가끔 났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다. 동수는 그 사이에 앱을 만들었다. 이름은 내일 다시라고 지었다. 50대 이상 사람들이 경력을 등록하면 기업이나 프리랜서 일감을 연결해주고 온라인 강의도 올리는 플랫폼이었다. 태호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 30년 현장 경험을 살려서 프로젝트 관리 강의도 하고 재취업 상담도 했다. 처음엔 회원이 1000명도 안 됐는데 태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면서 달라졌다. 동수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이름은 태호 아저씨의 두 번째 인생. 첫 영상에서 태호는 카메라를 보고 말했다. 저는 58살의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이혼했어요. 돈도 다 뺏기고 병도 얻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에 아저씨 덕분에 다시 일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은 일 당했는데 이제야 웃네요. 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구독자가 6개월 만에 30만이 넘었다. 태호는 매주 영상을 올렸다. 사기꾼들 특징, 통장관리법, 재취업 준비법, 목공하면서 마음 다스리는 법까지. 스폰서도 붙고 강연 요청도 왔다. 태호는 강연 가서 말했다. 배신당했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돈은 다시 불어났다. 플랫폼이 잘 되어서 배당도 받고 유튜브 수익도 생겼다. 태호는 그 돈으로 작업실을 더 키웠다.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들여놓고 공구를 채웠다. 동네 어르신들 와서 같이 나무 깎고 차 마시고 갔다. 누가 태호 씨 덕분에 살맛 난다고 하면 태호는 그냥 웃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2년 뒤였다. 태호는 서울 큰 마트에 장 보러 갔다. 주말이라 사람 많았는데 채소 코너에서 누군가 눈에 띄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 굽은 여자가 할인 스티커 붙은 상추를 하나하나 뒤적이고 있었다. 옷이 해져서 팔꿈치가 뚫려 있었다. 태호는 카트 밀다가 멈췄다. 예진이었다. 예진도 태호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상추를 떨어뜨렸다. 태호 씨,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는 가만히 서 있었다.
예진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나 지금 편의점에서 밤에 일해요. 월세도 밀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태호는 예진을 봤다. 예전에 그 예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만 깊었다. 태호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괜찮아. 잘 살아. 예진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미안해요. 태호는 미소 지었다. 진심이었다. 나도 잘 살아. 너도 잘 살아. 그러고는 카트를 밀고 갔다. 뒤에서 예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태호는 고개 돌리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모든 게 정리됐다. 태호는 차에 올라타면서 중얼거렸다. 고마워 예진아. 네,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 엔진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양평집 마당에 도착해서 문 열자 나무 냄새가 났다. 작업실 불을 켰다. 오늘도 톱질해야지. 내일은 새 영상 찍어야지. 태호는 웃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